네, 인공지능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확률적 추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빠르게 리뷰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 변수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어,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모델처럼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확률 추론을 하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만든 모델이죠. 그래서 어,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디렉티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에 그래서 노드는 각 변수가 되고 그것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엣지를 두어서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가 주어지는데 확률 분포는 전체적인 변수들의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가 페어런트라고 표현했죠. 페어런트와 그 변수 사이의 조건부 확률 관계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메인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 확률 관계를 모델링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특정한 확률 추론을 하는 방법을 우리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example에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픽스 됐을 때 조건부로는 인디펜던트 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표현이 된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주어지면 즉 A가 C를 확률적으로 결정하고 C가 다시 B를 확률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럴 때 C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매개하는 A, B 사이를 매개하는 C가 픽스되면 C가 조건으로 주어지면 A와 B는 인디펜던트한 관계가 된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질이었고 우리가 어떤 joint probability를 A and B의 probability는 A의 확률 곱하기 A를 전제로 한 B 또 3개, 4개의 joint probability를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그걸 체인 룰이라고 얘기했죠. 체인 룰로서 확률을 표현한 다음에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조건부 독립인 관계를 감안하면 이런 joint probability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example 같으면 여기 주어진 부분적인 확률 관계의 곱으로 전체 변수의 joint probability가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어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모델링이 되면 특정한 joint probability는 바로 여기 주어진 이런 부분적인 확률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페어런트와의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 즉 어떤 에비던스들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하이퍼세스 혹은 특정한 결론의 확률이 얼마냐를 이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걸 할 때 풀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면 거기서 주어진 확률 값들 가지고 물론 우리가 어떠한 그 확률 관계도 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런데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그런 이제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할 때는 주어진 부분 확률들의 곱이 joint probability를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거기서 관련 없는 변수들을 삭제하고 결과로 얻은 것으로 이제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이 joint probability를 계산하고 거기서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걸 픽스하고 관련 없는 걸 삭제하고
그리고 이 알파가 없어지도록 노멀라이즈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간단한 이그젬플 가지고 우리가 봤었던 거죠. 네. 우리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 세 개의 확률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데 네, 그거로부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이걸 전부 다 곱하면 된다는 거였고 네, 그래서 곱해서 그런 확률을 그 분포를 얻은 다음에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걸 픽스하는 계산을 수행해도 되고 그런데 어, 곱하기 전에 먼저 그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 계산이 좀 더 단순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으면 에비던스에 해당하는 전제에 해당하는 메타라는 그 변수의 값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남기고 이제 계산을 하면 m이 제외된 s와 g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을 테고 네, 거기서 상관없는 변수인 g를 서메이션에서 없애고 그리고 합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확률값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일반적인 성질로서 에비던스와 하이퍼시스로 주어진 그 변수들의 페어런트 관계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은 우리가 따져보면 전부 다 제외하고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성질들도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런 방법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어떤 문제에서 몇 개의 에비던스가 주어지고 특정한 변수의 확률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진다면 네, 당연히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나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에비던스들이 독립이다 이런 가정을 해서 단순화시킨 그 모델을 처음에 봤던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변수들의 독립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네, 바로 그런 어, 그 독립을 가정하지 않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부분적인 확률 관계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률의 그 개수는 훨씬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진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어떤 이그젬플을 우리 한번 봤었죠. 어,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그젬플은 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여러 가지 계측 장비의 어떤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총 37개의 변수가 있고 그 중에 일부 변수들이 이제 환자의 특정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이상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변수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37개의 변수가 상호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네, 각각의 이 노드에 가서 보면 이 각 변수가 자기한테 화살표가 오는 페어런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분적인 조건부 확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중에서 몇 개의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특정한 변수의 확률을 이제 추정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PCWP가 어떤 값을 갖고 블러드 프레셔가 어떤 값을 갖고 그다음에 CO2 값이 이러이러한 이런 경우에 특정한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LV 페일리어 이런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이그젠플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이 probabilistic reasoning의 마지막 내용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상태 같은 것이 이제 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률 추론을 어떻게 하는 모델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스태틱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값이 뭐 연속적으로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픽스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진단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이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확률 추론을 하려고 그럴 때 현재 자동차의 어떤 상태
뭐 엔진은 지금 이런 상태고 뭐 배터리는 이런 상태고 그랬을 때 특정한 변수의 확률은 얼마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랜덤 베리어블이 픽스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였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건 다이나믹 시츄에이션, 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제와 관련된 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어떤 상태에 관한 추론을 하려고 그런다. 매일매일 어떤 그 특정한 값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죠. 날씨가 오늘 내일 모레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또는 우리가 뒤에 잠깐 간단히 예를 보겠지만 음성을 뭔가 인식하기 위한 확률 추론을 하는데 음성 그러니까 스피치라는 것은 어떤 발음이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어떤 시퀀셜하게 진행되는 그런 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델링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라는 것이 딱 픽스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x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것이 뭐 true냐 false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xt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와 관련된 무슨 추론을 한다. 그럼 weather라는 변수가 있다. weather의 값은 rain 혹은 cloudy 혹은 sunny 셋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에서부터 우리가 어제의 날씨,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이렇게 값이 변해간다. 그래서 weather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값이 이제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확률 변수가 x 하나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x1, x2, x3 이게 각각 다 다른 거죠. 따라서 확률 분포도 이런 여러 개의 타임 t에 따라서 다른 그런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 타임의 x라는 변수의 값이 시간이 쭉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전의 어떤 값들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t 타임의 어떤 변수의 값이 이전에 t-1부터 그 이전의 변수의 값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전의 유한계의 즉 n개의 스테이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하는 걸 우리가 마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룰 문제는 퍼스트 오더 마코 프로세스라고 해서 n이 1인 경우 마코프 체인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어떤 t 타임의 스테이트의 값은 바로 직전의 스테이트의 값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t-2 타임의 어떤 x의 값, t-1 타임의 x의 값 등등 이렇게 이제 상태가 변해 나가는데 근데 t 타임의 값은 t-1 타임의 상태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결정되고 그 이전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퍼스트 오더 마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는 만약에 날씨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연달아 진행되면서 그 관계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오늘의 날씨는 어제의 날씨가 뭐였냐에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제 또 3일 전, 4일 전의 날씨와는 상관없다고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네, 이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란 건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 이전 타임에 만약에 x가 지금 불리한 변수라고 하면 x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럼 t 타임에 x가 true인 확률이 얼마냐가 결정될 텐데 네, 이때 이 관계나 혹은 t 플러스 1 타임에 true false냐에 따라서 t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이 관계나 변함이 없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네, 바로 이전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불변이다 하는 것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값들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퍼스트 오더 마코 프로세스다.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하면 네,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트랜지션 테이블이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라는 변수가 세 개의 값을 갖고 R, C, S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퍼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률 값이라는 것은 t 타임에 이런 값일 때 t 플러스 1 타임에 이런 값이 나타나는 확률이 얼마냐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상태가 rain인데 그러면 다음 상태가 rain일 가능성은 0.4, cloudy일 가능성은 0.3, sunny일 가능성은 0. 네, 이거 3이어야 되겠네요. 못합니다. 합하면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확률 값들이 제시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정의되는 거겠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에서 레인으로 가는 것이 확률이 0.4, 레인에서 클라우디로 가는 확률이 0.3, 레인에서 써니로 가는 확률은 0.3. 자, 이렇게 마코 프로세스가 트랜지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로 정의되면 예컨대 특정한 시퀀스의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 그 X1은 레인이고 X2는 선이고 X3는 레인이고 뭐 이런 식의 특정한 시퀀스에 여기 지금 콤마로 표현된 것이 결국 AND의 의미겠죠. 각각의 시간에 어떤 값을 갖는 이런 시퀀스의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체인 룰을 적용하면 이건 X1의 확률 곱하기 X1이 전제로 됐을 때 X2의 확률, 그 다음에 X1, 2가 전제로 됐을 때 3의 확률 등등등 해서 XT까지 확률 곱한 것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퍼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를 가정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이 없게도 거겠죠. 바로 직전의 상태에 의해서만 확률적으로 결정되니까 얘들 상관없고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확률들을 모두 곱한 것이 시퀀스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서와 같은, 요 밑에 그림이 있네요. 이런 트랜지션 확률이 정의됐을 때, 만약에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일은 써니, 모레도 써니, 즉 RSS라는 이런 시퀀스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네, 오늘은 이미 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1일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레인에서 써니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써니에서 다시 클라우디로 진행되는 써니에서 써니로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확률을 곱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곱한 것이 특정한 시퀀스의 확률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어떤 시퀀셜한 그 스테이트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에서의 확률적 추론 모델 중에 하나로 우리가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와 같이 어떤 스테이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가 변화하면서 진행이 된다. 되는데 각각의 스테이트 값이 관측 가능하지 않다. 이거. unobservable 이렇게 써 있죠. 혹은 hidden state value들이 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어떤 스테이트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이 스테이트들은 우리가 퍼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그래서 즉, 요 전이 확률, 트랜지션 확률들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스테이트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추론을 하나? 이제 관측 가능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측이 가능한데 이 관측 가능한 변수들은
스테이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론적으로 정해진다면 스테이트 자체가 관측 가능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이 확률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에비던스가 나타나는지가 또 확률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의 상황의 예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항상 상주하는 뭐 예를 들면 경비원 아저씨가 있다고 해보죠. 자, 날씨가 밖에 매일매일 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하에만 있기 때문에 바깥의 날씨를 직접 알 수는 없는데 이분이 이제 바깥의 날씨가 어땠나를 저희가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저께는 날씨가 뭐였고 어제는 비가 왔는지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 바깥을 관측할 수 없는데 뭘 갖고 지금 이걸 추정하냐면 이 아파트의 주차장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 우산을 들고 있나를 관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보니까 어제는 우산 든 사람이 있었고 오늘은 없었고 뭐 이걸 보고서 그렇다면 비가 왔고 안 왔고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하려는 거죠. 자, 근데 날씨가 진행되는 것은 매일매일 rain 혹은 뭐 sunny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마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확률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산을 관측하는 것은 어, 이제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은 100% 우산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우산이 그럼 0%로 관측이 되냐면 그건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는 날도 또 우산을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마치 전 시간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rain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치자. 이제 가장 단순하게 비가 오냐 안 오냐만 한번 따져보죠. 그래서 매일매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rain이라는 변수가 있다 치고 이 값은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포스트 오더 마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겠죠. t타임의 rain의 값은 t-1타임의 rain 값에 의해서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죠. 네, 이때 부분적인 확률 값이 이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t-1타임의 rain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타임의 rain은 true냐 false냐의 값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transition probability죠. 그래서 t-1타임의 rain이 true였을 때는 t타임의 true일 확률이 0.7 여기 안 써 있지만 그럼 false일 확률이 0.3이겠죠. 불리한 변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t-1의 rain이 false였다면 t타임의 rain일 확률은 0.3 따라서 rain이 아닐 확률은 0.7이겠죠. 이렇게 이제 확률이 주어지고 자 이제 우산을 내가 관측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깥에 rain인지 아닌지는 관측할 수가 없는 거고 우산을 관측하는데 우산은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t타임에 우산이 나타나는 것은 t타임에 rain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값이 정해진다 하는 거고 또 이 관계가 여기 보면 부분적인 확률 지금 표로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t타임에 rain이 true면 우산이 true일 확률이 0.9 그럼 false일 확률은 여기 안 써 있지만 0.1이란 얘기겠죠. t타임에 우산이 false면 맞아. rain이 false면 우산이 true일 확률이 0.2 그러면 우산이 없을 확률이 0.8이라는 거겠죠.
t-1타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1타임에 우산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타임에 레인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t 플러스 1 타임은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타임의 레인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레인이라는 스테이트가 변해 나가는 것은 퍼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고, 전이 확률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입니다. 엄브렐라가 나타나는 것은 각각 t타임일 때만 t타임의 그 레인 값에 의해서만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이런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요걸 우리가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하고, 네, 요걸 우리가 observation 또는 output probability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지하실에 있는 아저씨가 생각하는 건, 자, 우리는 얘네들이 에비던스로 주어진다는 거죠. 엄브렐라를 보고, 예, 어제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내가 확률적으로 추정하겠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면 될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에비던스들이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률적으로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다는 거겠죠. 에비던스의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스테이트 시퀀스, 서로 다른 스테이트 시퀀스의 확률이 얼마인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겠다. 네, 베이스의 정리 여기다 한 번만 다시 써보면, 네, 베이스의 정리에서 그 확률은 에비던스 시퀀스의 확률 분의 스테이트 시퀀스의 확률 곱하기 그 스테이트 시퀀스에서 에비던스 시퀀스가 나오는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네, P 이 E1에서 ET까지 분의 1이 모든 시퀀스에서 동일하니까 그걸 우리가 알파라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상수로 놓고, 그러면 예, 이 두 가지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네, 첫 번째 파트는 어떤 스테이트 시퀀스에서 특정한 에비던스의 시퀀스가 나타나는 확률이죠. 그런데 우리가 HMM 모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T타임의 에비던스, 옵저베이션은 T타임의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X1에서 E1이 나오는 확률 곱하기 X2에서 E2가 나오는 확률 등등등 해서 요 각각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항인 요 시퀀스의 확률은 우리가 포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를 가정했기 때문에 요 바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들의 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HMM으로 우리가 모델링 되어 있는 경우에 관측된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히든 스테이트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들과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각각 곱해서 얻을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 추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를 가지고 실제 계산하는 것을 조금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확률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들이 들어있는 컵들이 있고, 이 컵들을 내가 이리저리 선택을 해가면서 어떤 컵이 지금 선택되었는지를 맞춰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컵이 선택된 것은 관측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컵을 돌리는 거죠. 보여지는 거는 컵에서 하나씩 랜덤하게 구슬을 꺼내서 무슨 색깔이 나왔는가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여지는 구슬의 색깔들의 시퀀스를 보고, 아, 그렇다면 어떤 컵이 차례대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구나를 맞히는 겁니다. 자, 컵의 선택은 그래서 세 개의 스테이트, 세 개의 컵이 있습니다. S1이라는 게 있고, S2라는 게 있고, S3라는 게 있고, 자, 컵의 선택은 마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즉, 어떤 컵이 선택될 것인가는 확률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전에 무슨 컵이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션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1에서 S2로 진행하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0.2다. 네, 이 뭐 다 다이어그램에 지금 그려져 있죠. 자, 컵이 뭔지는 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아웃풋이 나타날 텐데, 아웃풋은 컵에 들어있는 구슬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슬이 나올지가 역시 랜덤하게 내가 뽑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지금 구슬은 레드, 그린, 블루인데, 지금 어떤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S1이냐, S2냐, S3냐에 따라서 특정한 구슬의 색깔이 나타날 확률이 지금 다 다르겠죠. 여기 지금 전부 다 6개의 구슬이 들어있고 개수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S1이라는 컵이 선택됐을 때 레드라는 색깔의 구슬이 나타날 확률은 여기 보면 3개의 레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6분의 3의 확률로 레드는 나타날 거다. 그린은 6분의 2의 확률로, 블루는 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겠죠. 자, 이러면 이게 이제 HMM으로 우리가 모델링이 된 겁니다. 스테이트는 퍼스트 오더 마크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구슬의 색깔이 관측 가능한데 이거는 각 t타임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다른 확률로 이제 관측이 된다. 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커튼 뒤에서 스테이트가 진행, 즉 컵이 선택이 돼 나가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구슬의 색깔이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 레드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의 레드가 연달아 나온 것을 보고 그러면 어느 컵이 선택되었을 것이다를 내가 추정하겠다는 거죠. 즉, 이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에비던스, RR이 레드가 나온 게 에비던스죠. 에비던스의 시퀀스를 바탕으로 스테이트의 시퀀스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그 값이 최대로 나오는 확률을 내가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HMM 모델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트랜지션 확률 곱하기 이런 아웃풋 확률을 모두 곱한 것. 자, 그럼 이 경우에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시작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확률로 어떤 컵이든지 선택이 될 수 있다. 3분의 1의 확률로 선택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레드가 나왔을 때 S1이 진행됐을 확률은 얼마냐 하면은 앞에 우리 알파가 이제 붙어야 될 텐데 어떤 상수가 붙고 S1이 선택될 확률 3분의 1. 거기서 레드가 나올 확률 6분의 3. 그 다음에 S1으로 다시 진행될 확률이 0.6. S1에서 레드가 나올 확률이 6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S1, S2로 진행됐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1이 선택되고 레드가 나오고 S1에서 S2로 전이가 일어난 다음에 레드가 나오고 S2에서 레드가 나오는 확률은 지금 네, 여기 그림에만 지금 나타나 있는데 6개의 구슬 중에 빨간 게 하나만 있죠. 그래서 6분의 1의 확률로 레드가 나타날 겁니다. 자, 가능한 시퀀스는 총 몇 개 있냐 하면 3 곱하기 3, 9가지의 서로 다른 시퀀스가 있을 테고 각각에 대해서 바로 이 HMM 모델에서의 시퀀스의 확률을 계산하면 9개의 확률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테고 그 중에 최대값인 시퀀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 이 경우에 아마 실제 계산해 보면 S1, S1이 진행된 것이다가 가장 높은 확률일 겁니다. 네, 여기에 이것들의 합이 1이다를 가지고 확률 값은 얼마다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델이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 이제 적용될 수가 있어서 잠시 후에 한 2가지 예를 볼 텐데, 어, 일단 여기까지 이 HMM 모델, 그리고 거기서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모델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네,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 이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가능한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그러면 HMM 모델에 대해서 확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변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그 가질 수 있는 밸류의 값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개의 시퀀스만 얘기했지만 3개, 4개, 5개 늘어난다면 가능한 시퀀스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늘어나게 될 테고 그럼 상당히 많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한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비터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숙제의 마지막 문제에서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자, 앞서와 같은 어떤 시퀀스의 확률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가능한 시퀀스를 놓고 거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각각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이 높은 걸 선택한다고 하면 만약에 앞서처럼 우리가 스테이트가 n개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 t만큼의 시퀀스가 진행된다고 하면 가능한 이 시퀀스의 개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해서 이게 t만큼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n의 t승만큼의 계산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 첫 번째 시퀀스에서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앞에서 계산한 것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경우를 기억을 해나가면 쓸데없는 중복 계산을 피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터비 알고리즘은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얘 같으면 뭐 레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랬죠. 에비던스가 이제 에, t가 1일 때, t가 2일 때, t가 3일 때 이렇게 쭉 에비던스들이 있는 시퀀스 여기 더 나갈 수 있겠죠. 각각의 스테이트는 S1일 수 있고 S2일 수 있고 S3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은 t가 1일 때 계산하고 t가 2일 때 계산하고 t가 3일 때 계산하면서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매 단계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t가 1일 때는 S1일 확률, S2일 확률, S3 확률을 각각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그 값이 나올 확률에다가 거기서 에비던스가 나타날 확률을 곱하면 이게 바로 t equal 1일 때 각각의 스테이트의 그 각각의 그 S1, S2, S3의 확률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스코어라고 지금 기록을 합니다. 예, t가 2일 때는 앞서 우리가 스코어라고 계산한 각 S1, S2, S3의 스코어 값에다가 다시 거기서 예를 들면 S2라는 것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값에다가 S2로 전이되는 값 곱하기 S2에서 에비던스 2가 나타나는 값. 네, 이걸 계산해서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S1에서 지금 S2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2의 확률을 좀 계산하려는 겁니다. S2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면 S1 다음에 S2가 나오는 확률 또는 S2에서 S2가 나오는 확률 또는 S3 다음에 S2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해서 그거 중에 최대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S2의 값으로 기록을 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S2가 언제 맥스 값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림에서는 지금 굵은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S1에서 S2로 왔을 때가 S2 값이 가장 큰 값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t가 3일 때는 우리가 뭘 계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t가 3일 때 S1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S1에서 S1으로 가는 확률, S2에서 S1으로 가는 확률, S3에서 S1으로 가는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전의 계산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t가 2일 때 각각의 스코어가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 개의 확률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맥스를 취하는 그런 계산을 수행한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요 t가 3일 때 S1의 확률을 구할 때 S2로부터 S1으로 가는 S2로부터 S1으로 가는 아, 이 트랜지션에서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원래는 S1에서 S2, S1으로 가는 것, S1, S2에서 S2, S1으로 가는 것, S3에서 S2, S1으로 가는 것을 다 비교해서 끝에 S1으로 끝나는 경우에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요 계산을 이미 앞에서 하고 이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즉 위에 그림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 단계에서 맥스 값을 갖는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트랜지션과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곱해지면서 확률 값을 계산하죠. 따라서 여기 지금 X 표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계산할 필요 없고 이전 단계에서 스코어라고 계산해 놓은 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에 계산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 단계에서 계산하는 양은 네, 요 단계에서 S1, 2, 3에서 그 다음 S1, 2, 3로 연결되는 트랜지션에 대한 계산을 하겠죠. N 곱하기 N의 계산을 우리가 할 테고 그 다음 단계에 계산할 때는 또 앞에 계산한 걸 이용해서 네, N개의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N개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로 가는 그 전이에 관한 확률 계산만 수행하면 될 테고 따라서 매 단계에서 N제곱에 해당하는 확률 계산을 수행한다고 하면 전체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제 n의 t승이 아니라 n제곱
곱하기 t로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에비던스, 즉 옵저베이션은 시퀀스의 길이는 4개인데 레드, 그린, 블루가 나왔다고 합시다. 레드, 그린, 블루가 나왔다. 자, 원래 가능한 시퀀스는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 81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가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 확률 계산을 원래는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터비 알고리즘에서는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면서 계산을 수행해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컨대 S1의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S2, S3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해서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T가 2일 때는 이전의 스코어에 트랜지션과 아웃풋 확률을 곱한 것을 계산을 해서 예컨대 S1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온 것의 값과 이렇게 왔을 때의 값과 이렇게 왔을 때의 값을 계산해서 그 중에 맥스를 내가 스코어로 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 맥스가 됐는지, 그래서 S3에서 전이가 됐을 때가 확률 값이 가장 크다면 그거를 기록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S2, S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코어를 기록하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 T가 3일 때 계산은 마찬가지로 S1으로 끝나는 확률은 이전 단계의 스코어 곱하기 전이와 아웃풋. 그것에 맥스를 취해서 스코어로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맥스를 계산해서 스코어로 하고 언제 맥스가 됐는지를 기록하는. 네, 마지막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S1, S2, S3에 대한 스코어를 기록하고 언제 맥스였는지를 기록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확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각각의 확률 값들이 나왔겠죠? 네. 그 중에 이 가장 큰 값을 갖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것이 최대가 나오게 하는 트랜지션은 어디서 나왔나? 그 전에는 또 어디서 트랜지션이 나왔나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대값을 갖는 시퀀스가 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최대값을 갖는 시퀀스는 S1, S2, S2, S3가 된다. 는 계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계산을 하면서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단계별 계산에서의 필요한 계산량은 훨씬 더 적은 양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HMM이라는 모델과 그 다음에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자, 이걸 이제 적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음성 인식 문제인데, 어,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한 HMM 모델과 이제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성이라는 거는 결국 어떠한 발음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혹은 어떤 단어가 순차적으로 말해지는 건데, 실제 우리가 입력으로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측 가능한 것은 밑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사운드 시그널이 됩니다. 예,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입력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보죠. 예, 이걸 살짝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실제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받는 것은 이런 이제 그 사운드 시그널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쭉 무슨 알파벳이 써 있는 게, 요것을 우리가 조각조각 잘라내서 인식했을 때 어떤 발음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부분이 S에 해당하는 발음, S 하는 발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E이란 발음이고, 그 다음에 뭐 K니까 윽 하는 이런 발음이겠죠. 근데 또 S에 해당하는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F, 을, 스,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기호들을 보고, 요런 어떤 조각 소리들이 지금 인식이 됐구나. 요걸 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식, 스프을라 스스 리 이 왈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six 플러스 three equals nine 6 plus 3 equals 9 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로 쓰면 이런 거 있죠. 6 플러스 이런 단어가 지금 어, 발음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어, 이런 게 지금 바로 관측되는 것은 아니죠. 관측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요 사운드 시그널에서부터 요 조각조각의 소리들을 좀 관측을 하는 겁니다. 자, HMM 모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단어가 연달아 나타나는 것, 진행되는 것, 또는 어떤 발음이 진행되는 것이 히든 스테이트가 진행되는 거고, 실제 내가 관측하는 것은 특정한 소리의 조각들을 관측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내가 관측한 특정한 소리의 조각들을 전제로 했을 때, 네, 어떤 어, 단어들이 연속해서 나타났는지, 혹은 어떠한 발음들이 연속해서 지금 나타난 건지를 확률적으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HMM 모델에서 바로 이것들이 이제 관측 가능한 에비던스, 이것들이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 하면, 네, 이 실제 어떤 단어 혹은 발음들이 진행되는 게 포스트 오더 마커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가정하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내가 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예컨대 발음에서 특정한 소리의 조각들이 어쿠스틱 시그널이 어떤 확률로 나타난다 하는 게 있으면 네, 이것들의 곱으로 가능한 시퀀스들의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가장 낮은 레벨에서의 폰 모델이라고 하면 각각의 어떤 그 음소라고 하는 포님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포님은 뭐 이런 그 각각의 이 조각 발음을 얘기하는데 뱃의 뭐 B라는 발음, B에 해당하는 발음 또는 채세 뭐 스에 해당하는 발음, 독이라고 할 때 드에 해당하는 발음, 비트라고 할 때 이에 해당하는 발음. 네, 이것들을 우리가 각각 구분되는 포님이라고 할 때, 이 포님이 실제 아쿠스틱 시그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HMM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M이라는 발음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이라는 발음은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음이 된다. 시작하는 어떤 스테이트가 조금 진행되다가 중간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 중간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마지막 스테이트
나타나면서 이제 종료가 된다. 새 스테이트가 진행되면서 M이라는 어떤 발음이 실제 이제 구현이 된다 이거죠.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어쿠스틱 시그널이 나타나는 건 어쿠스틱 시그널은 C1, C2, C3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이란 발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소리의 조각들이 나타나고 M이란 발음이 중간에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마무리될 때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이 모델링이 되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정의되고 각각의 경우에 사운드 시그널이 어떤 확률로 나타나는지 하는 옵서베이션 혹은 아웃풋이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정의되면 네,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소리의 조각들을 이제 관측한 다음에 그로부터 이게 무슨 발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되니까 예를 들면 S라는 발음이 진행된 것일 확률 또는 뭐 Z라는 발음이 진행됐을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우리가 계산될 수가 있겠죠. 한 단계 위에서의 정보까지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하면 단어 모델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포님들의 또 시퀀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또 트랜지션 모델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토마토라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단어는 네, 이런 포님들의 시퀀스로 나오거나 혹은 이런 포님들의 시퀀스가 나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럼 그게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트랜지션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각각의 폰임들이 우리가 아까 본 이런 폰 레벨의 어떤 모델로서 주어진다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그 어떤 스테이트의 트랜지션으로 표현이 될 테고, 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S일 확률이나 Z일 확률, 또 I일 확률이나 뭐 A일 확률, E일 확률, 그 다음에 뭐 X일 확률, 아까 이제 6 플러스 뭐 3 이런 이제 발음을 한 것을 예로 봤는데, 그럼 단어 레벨에서는 이 각각의 포님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것들의 또 조합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의 확률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하나만 봤을 땐 G의 확률이 높더라도 G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들이 훨씬 적다면 S의 확률은 더 적었지만 우리가 단어 레벨에서 보면 네, S를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또 단어 레벨에서 이런 단어가 확률이 좀 예를 들어서 높고 이런 단어는 확률이 낮고 이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센텐스 모델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센텐스 모델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6 플러스 뭐 이런 일련의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단어들의 또 관계에서부터 네, 만약에 플러스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인식이 됐다면 네, 1번과 2번 중에 1번이 더 높은 확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의 각 레벨에서 우리가 HMM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관측되는 것로부터 확률적인 추정을 함으로써 음성 인식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이런 트랜지션 확률이나 아웃풋 확률 같은 것은 어떻게 얻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여러 단어를 발음하면서 거기서부터 얻은 데이터로 이런 모델,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얻어서 HM 모델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면 핸드폰 아니면 패드 같은데 펜으로 글씨를 쓰고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추론 모델을 가지고 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면 여기 그림의 첫 번째 글자는 이게 뭐 알파라는 글자일 수도 있고 6에 해당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밑에 것 역시 뭐 O가 될 수도 있고 S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걸 하나의 그냥 이미지로 놓고 보면,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뭐 신경망 모델 같은 걸 얘기할 텐데,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신경망이,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데 쓴다 그러면, 펜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퀀셜한 정보가 같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종 모양은 같더라도 이렇게 썼다면 5를 쓴 것일 가능성이 높을 테고, 이렇게 그냥 썼다면 S를 쓴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썼다면 이건 알파의 가능성이 높은 걸 테고, 뭐 이렇게 썼다면 이건 6의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HMM 모델을 써서 이런 필기 글자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화면에 이 펜이 쭉 움직여 나간 그 시퀀스가 관측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뭔가를 그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내가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가를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360도 방향을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의 16번 10, 13, 14, 15 아니 1부터 16까지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같은 이런 우리가 펜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시퀀스로 우리가 관측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9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잠시 후에 8번 방향, 8번 방향, 그 다음에 7번 방향 이렇게 움직인 것을 우리가 이런 관측한 펜의 움직임 방향의 시퀀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관측한 거고, 그죠? 이 유저가 어떤 글자를 지금 의도하고 썼는지는 이제 직접 확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히든 스테이트가 진행된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어떤 숫자를 쓸 때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진행되는지, 1이라는 숫자를 쓸 때는 또 어떤 히든 스테이트가 진행되는 건지를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관측된 에비던스, 펜의 방향의 시퀀스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글자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시퀀스 중에 어느 것의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HMM 모델로 확률들을 잡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역시 이런 트랜지션 확률과 이런 아웃풋 확률들을 이용해서 곱셈을 수행함으로써 확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글자인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0부터 9까지의 어떤 숫자를 인식한다고 할 때 각각의 글자를 일단 히든 스테이트의 시퀀스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0이라는 글자는 아까 우리가 포님의 인식을 할 때처럼 세 개의 시퀀스가 진행이 된다. 0이라는 글자를 완성할 때는 S1, S2, S3 세 개의 스테이트가 차례로 진행이 되는데 S1이라는 스테이트는 뭔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펜이 움직이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것 같고 S2라는 스테이트는 반대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S3라는 스테이트는 이렇게 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그러면 0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는 건 S1이라는 스테이트가 상당한 확률로 진행이 되다가 S2라는 스테이트로 전이한 다음에 또 일부 진행되다가 S3라는 스테이트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0이 완성된다는 거죠. 네, 이게 히든 스테이트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모델링 됩니다. 자, 이제 관측 가능한 아웃풋은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S1, S2, S3일 때 아웃풋은 즉 펜의 디렉션은 1번부터 16번까지 나타나는데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1번 스테이트일 때는 이런 방향으로 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방향이 아까 뭐였냐면 5, 6, 7 방향이네요. 그래서 이 방향에 높은 확률로 아웃풋이 나타나고 2번 스테이트에 들어가고 나면 뭐 14, 15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높은 확률로 아웃풋이 나타나고 마무리되는 스테이트에서는 아마도 뭐 10번, 11번 이런 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쪽에 높은 확률로 아웃풋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observation, output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이게 펜을 가지고 쓰는 것을,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입력을 해서, 그거로부터 바로 이런 확률들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HMM으로 모델링이 되고 나면, 실제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펜으로 뭔가를 그리면, 펜의 디렉션의 시퀀스가 에비던스로, 옵서베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0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진행됐을 확률, 또 1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가 진행됐을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서 그것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것을 결과로 내면 그것이 이제 숫자를 인식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HMM 모델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HMM 모델에서 이 probability가 어떻게 이게 지금 주어지는 거냐? 지금 스테이트의 트랜지션과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는 모델로서 주어지는 거죠. 예컨대 이런 지금 예를 들어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음소의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그때 나타나는 이 시그널의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어서 이 모델 자체가 주어지는 거다. 사전에 주어지는 거고 이 모델이 주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필기체 인식을 우리가 HMM 모델을 써서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스테이트가 트랜지션 되는 모델 또 거기서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는 모델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이 확률들을 우리가 얻어서 HMM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주어진 모델에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수행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예를 하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손으로 쓴 글자를 인식하는 그런 어, 이제 인식하는 모델을 HMM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간단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아까 지금 질문한 것과 같이 우리가 트랜지션 그다음에 아웃풋 프로버빌리티를 여기 몇 개 샘플을 내가 그리면서 그거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데이터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두 가지 글자를 내가 여기다 쓰면서 그런 모델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말하자면 이 그리는 그 순서를 진행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알파라는 글자
라고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또 뭔가 비슷한 걸 그리고 그걸 또 알파라고. 한 5번씩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또 한 5번쯤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뭔가 마우스 인터페이스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5번 정도씩 지금 내가 샘플을 지금 입력을 한 거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지금 그 이 그린 그 순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앞서 말한 것 같은 방식으로 이 트랜지션 모델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모델을 지금 아마 데이터를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만들어진 HMM 모델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 인식이 과연 되는지 확률 계산을 하는 거겠죠? 네. 네, 뭐 썩 잘 되지는 않지만 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과 연관지어서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몇 개 입력한 것 치고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앞서 얘기한 HMM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률 추론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확률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베이스의 정리,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얘기했고, 어, 디펜던시를 감안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의 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뭐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뭐 어떤 상태를 추론하는 그런 걸 예로 한번 봤었고, 오늘은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그런 이제 모델에서 HMM이라는 그런 모델, 그래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간단한 이그젬플과 함께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확률 추론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그 다음 큰 주제로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된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하고 목요일은 수업이 없고 토요일 날 대신 시험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 날 한 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는 게 있으면 화요일 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